목걸이, 모파상, 일장. 예쁘고 매력적인 한 소녀는 문남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운명의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결혼 지참금도 없을 뿐더러 기대도 하지 않았다. 부유하고 능력 많은 상류층 부자에게 사랑의 구원을 받을 처지도 아니었고 그녀 또한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무튼 그녀는 어느 관청의 말단 사무원에게 시집 가게 되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몸치장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검소한 복장 차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난에 처해 있는 여자들은 이런 자신을 만족할 수 없었다. 여자란 가난한 신분이나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혈통과 재산 많은 가문을 대신하게 마련이다. 천성이 아름답고 우아하면서도 생기 발랄하면 그것만으로도 지위가 상승하고 특권 계층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마틸드는 모든 친밀한 맛있는 음식과 사치를 즐기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에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초라한 집에 얼룩이 찌든 벽과 낡고 갈라진 의자, 누더기 같은 커튼을 볼 때마다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와 같은 처지의 여자라면 의식조차 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녀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 그래도 그녀의 곁에는 브르타뉴의 농민 태생의 어린 가정부를 두고 있었지만 그 여자애를 볼 때마다 절망적인 생각과 미칠 듯한 몽상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녀의 몽상은 동양풍의 벽걸이 장식이 걸려있고 아늑하고 긴 살롱에 큰 청동 촛대의 볼이 켜져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거기에 무릎까지 올라간 짧은 바지를 입은 두 명의 하인들이 의자에 길게 누워 졸고 있다. 너무나도 따뜻한 열기로 인해 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단으로 둘러싸인 큰 응접실을 연상했다. 그녀는 화려한 무도회에서 섬세한 자수가 놓여진 옷을 입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 그리고 사교계의 남성들과 담소를 나누고 싶었으며 길게 들어선 무도회 중앙에 걸려있는 샹들리의 장식들을 상상했다.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사흘 동안 세탁하지 않는 식탁보로 둘러싼 원형 식탁에 앉았다. 마주 앉은 남편은 수프 뚜껑을 열고 기뻐하며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 맛있는 수프 냄새로군. 난 이보다 더 좋은 수프를 본 적이 없어. 남편의 찬사를 들으면서 그녀는 아름답고 빛나는 은재 식기와 고대, 이집트 인물이 그려진 벽화로 장식된 거대한 저택의 호화로운 만찬을 떠올렸다. 그 식사의 기이한 요리를 생각했다. 경탄할 만큼 훌륭한 접시에 담긴 선홍색 빛깔의 맛있는 숭어 요리와 부드러운 메추라기, 구이 등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만찬이 열리는 동안 스핑크스와 같은 은밀한 웃음을 짓기도 하며 매력이 넘치는 젊은 남녀와 정담을 나누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는 무도회 드레스도 없고 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들만 좋아했다. 그녀는 화려한 옷과 빛나는 보석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치장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2장. 그녀에게는 수녀원 기숙학교 동창생인 부유한 친구 한 명이 있었다. 마틸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그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의기양양거리며 자랑스러운 듯 손에 커다란 봉투를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 봐,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그녀는 재빨리 종이를 찢어서 인쇄된 카드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교육부 장관 및 조르주 람포노 부인은 루이젤 씨와 그 부인과 함께 1월 8일 월요일 밤 명예의 전당 만찬에 초청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할 표정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초대장을 탁자 위로 던져버리며 중얼거렸다. 이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여보. 난 당신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외출 한번 못했으니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오. 이 초대장을 얻는데 노력을 얼마나 한지 아시오. 모두가 갖고 싶어 했단 말이오. 아무 사무원이나 초청하는 그런 초대장이 아니란 말이오. 그곳에 가면 유명 인사들을 다 만날 수 있으니. 그녀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뭘 입고 가라는 거죠, 그곳에? 남편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 예전에 극장에 가면서 입었던 옷 있잖아. 아주 좋아 보이던데. 남편은 아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눈에 큰 눈물이 그녀의 입가를 따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남편은 당황해하며 다시 말을 더듬었다. 격렬하게 울던 그녀는 젖은 뺨을 닦으며 간신히 슬픔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단지 무도회에 입고 갈 드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무도회에 갈 수가 없어요. 드레스가 없는데 그곳에 가라는 초대장을 주시다니.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리 와봐, 마틸드. 무도회 옷이 얼마나 들까? 무도회에 입을 만한 수수하고 싼 옷 말이야. 그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월급이 적은 하급 공무원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거절하지 않을 액수가 얼마면 충분할지 계산하며 따져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프랑 정도면 옷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약간 창백해지면서 잠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이번 여름에 엽총을 사서 사냥을 할 계획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돌아오면 조총 친구들과 함께 종달새를 사냥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 400프랑을 줄 테니 예쁜 드레스를 사도록 해.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로아젤 부인은 슬퍼 보이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옷은 거의 준비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지난 사흘 동안 당신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벌의 보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장신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나 마나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활을 달면 어때요? 요즘 그게 유행인데 세련된 장신구라고 하던데. 10프랑의 장미꽃 2-3개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유한 여성들 사이에 끼어서 가난하게 보이는 것보다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다른 소리는 하지 않고 당신도 한번 해봐. 친구에게. 당신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보석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봐. 그 정도는 친구가 충분히 빌려줄 거야. 그녀는 기쁨의 한숨을 질렀습니다. 참,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다음 날 그녀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사실을 말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옷장에서 커다란 보석 상자를 꺼내어 그녀 앞으로 가져와서 열어 보이며 루아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골라봐. 그녀는 처음에 팔찌를 만져보더니 차례대로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고 그녀의 마음은 불타는 욕망으로 빽빽했습니다. 보석이 박혀있고 훌륭한 세공이 사용된 것을 본 것으로 단순한 것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거울 앞에서 걸어보기도 하고 팔찌를 차면서 거울을 통해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해 봤지만 어떤 것을 빌려가야 할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패물들은 없어. 없기는 여기서 더 골라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모르니까. 갑자기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검은 보석 상자에서 멋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욕망의 마음을 감추며 목걸이를 들어서 한 번 껴봤습니다. 그녀의 목까지 올라온 옷 위에 목걸이를 걸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자태에 도취된 듯 희열감을 내심 억누르고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빌려줄래? 다른 건 필요 없어. 당연하지, 그렇게 해. 그녀는 친구의 목을 껴안고 열정적인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도망치듯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장. 루아젤 부인이 무도회에 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루아젤 부인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하고 명랑쾌활한 웃음을 짓고 너무 기뻐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소개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각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와 왈츠를 추기를 원했습니다. 장관조차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따스한 시선에 도취되어 춤을 만끽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져온 승리, 이목을 끄는 영광적인 성공, 모든 찬사와 감탄 등을 받으며 욕망을 일깨우는 일종의 행복한 구름 속에서 춤을 추면서 희열에 가득 차 지나간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까지 무도회를 떠나지 않고 즐겼습니다. 무도회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자정 이후로 3명의 신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작은 방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마음껏 무도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에 입었던 외투를 아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 외투는 소박한 나머지 무도회의 옷차림과는 대조적으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즉시 벗어 던졌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귀부인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싶었습니다. 루아젤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잠깐.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지 않으면 감기 든다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바로 마차를 불러올게.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재빨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다다랐을 때는 마차를 찾을 수 없었고 선원들이 이미 멀리 지나간 마차에 소리들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덩달아 마차를 잡기 위해 추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헤매었습니다. 루아젤 부부는 몸을 벌벌 떨며 절망하면서 센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고대하던 부두 근처에서 마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마차는 대낮에 파리에서 보았다면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밤이라 여주인 루아젤 부인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마차를 타고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집까지 타고 갔습니다. 그들은 슬프게도 집 앞에 올 때까지는 활기 넘쳤던 모습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감회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아침 10시까지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자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반쯤 벗은 채로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곧장 방향을 틀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의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당황해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에? 그게 정말이야. 부부가 입었던 드레스와 외투의 온갖 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목걸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도회에서 나올 때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요. 장관집 현관에서 만져보았거든요. 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마차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 마차 번호를 기억해? 아니요. 마차 번호를 보지 못해서 기억이 없어요. 나도 못 봤어. 두 사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루아젤 부부는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왔던 길을 다시 가봐야겠소. 그리고 남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무도회에 입었던 드레스를 벗지도 않고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고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충격에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4장. 그녀의 남편은 약 7시경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와 신문사에 가서 분실품 포상금을 걸고 광고도 내었습니다. 낡은 마차를 운행하는 작은 회사들까지 전부 찾아보았고
조그마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점이라면 모조리 찔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재난에 미친 듯한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남편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루아젤은 밤이 되어서야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것 같아. 목걸이 줄이 끊어져 수리 중이라고 써서 보내. 고치는 동안 찾는 시간을 벌어줘야 해.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받아 적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루아젤은 그동안 5만 프랑이나 더 늙어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이튿날 목걸이를 담은 상자를 가지고 보석함 안에 적혀 있는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장부를 꼼꼼히 조사해 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여기서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석함만 판매했을 뿐입니다. 그들 부부는 다른 보석상도 가보고 여러 보석상을 돌아보며 비슷한 목걸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들 루아젤 부부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고통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파리 로얄 상점에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비슷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걸이 가격은 4만 프랑이었으나 3만 6천 프랑에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아젤 부부는 3일 동안 보석을 팔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천 프랑은 일단 목걸이 값으로 선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3만 4천 프랑을 루아젤이 잃어버린 목걸이를 못 찾으면 그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루아젤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남겨받은 1만 8천 프랑의 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습니다. 1천 프랑, 다른 사람에게 500프랑, 500프랑, 3루 등 다양한 금액으로 여기저기서 빌리며 수많은 차용증을 쓰고 복잡한 금융 거래를 고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남은 평생을 담보로 삼아야 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미칠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새로 살 목걸이가 없이는 루아젤 부부가 앞으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서명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걸이를 사려 보석상에 가서 3만 4천 프랑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5장 루아젤 부인이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때 쌀쌀맞게 몇 마디를 덧붙여 말했습니다. 좀 더 빨리 돌려줘야지. 나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 그녀는 친구가 너무 동료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석함에 들어있는 목걸이가 대체물이라면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도둑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루아젤 부인은 가난한 살림살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장한 결심으로 무장하였고 끔찍한 빚부터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식모살이를 했으며 지붕에 비가 새는 다락방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식모살이 부엌일로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때로 얼룩졌습니다. 손은 기름진 냄비와 프라이팬을 닦는 일과 음식 찌꺼기 냄새로 더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남의 발을 닦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달인 옷들을 접어 정리했습니다. 하인들의 옷차림으로 과일 가게, 식료품점, 정육점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했습니다. 장사꾼들의 험한 막말을 들어가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으며 물건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차용증 그대로 매달 이자를 지불하였다. 다 갚지 못해 증서를 갱신한 것도 있었고 빚을 완납하지 못해 이사를 다시 연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퇴근 후 저녁 때마다 어느 상점에서 장부를 정리하였고 종종 밤 늦게까지 5장의 싸구려 장부를 복사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삶은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불어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루아젤 부인은 할머니같이 늙어 보이는 아낙네가 되었습니다. 성격은 풍파에 찌들어 억세지고 찢어진 치마 저고리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흘러내려도 매 만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굳어진 빨갛게 달아오르는 손으로 물걸레로 마루 바닥을 닦으며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남편이 출근한 후 그녀는 창문에 기대어 앉아 10년 전 화려한 무도회에 초청받아 아름답고 우아하고 존경받았던 자신을 떠올리며 회상에 잠들곤 하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알겠는가? 인생이란 참 얼마나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삶인가. 우리는 아주 작은 일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구원되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기 위해 상젤리제 거리를 산책하러 가던 중에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 옆에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루아젤 부인은 친구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이젠 빚도 다 갚았잖아. 얘기해서 문제될 것도 없지. 그녀는 친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잘 있었어? 잔느. 잔느는 그녀를 못 알아봤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옷을 입은 아낙네가 반갑게 불러 놀랐습니다. 그녀를 멍하니 쳐다만 보았습니다. 부인 모르는 분인데 저를 아시나요?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그녀 친구는 몹시 놀라며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뭐 내가 마틸드라고? 많이 변했구나. 그래, 잔느. 너를 마지막으로 본 후로 꽤 힘들게 살았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뭐야, 나 때문이라고 왜? 기억하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갔던 거. 기억하지. 장관 무도회 때문에 빌려갔잖아. 글쎄, 그때 내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지 뭐야. 무슨 소리야. 다시 돌려줬잖아. 잊어버린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갖다 준 거야. 잃어버린 목걸이 값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처지에 살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 어쨌든 빚을 청산하고 나니 홀가분하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털썩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빌려간 목걸이를 다른 것으로 샀단 말이야. 그래, 아직까지도 몰랐구나. 하긴 다이아몬드 목걸이랑 아주 비슷한 것을 샀으니까. 그리고 마틸드는 매우 자랑스럽고 순박한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가슴이 턱 막혀 친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오 불쌍한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500프랑 밖에 안 되는. 끝.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